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에는 새 지방정부 출범 100일과 국정감사 등 정치권의 큰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간 이슈 진단에서는 정치권 이슈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배재대 행정학과에서 최우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참여연대 김정동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월간 이슈 진단 첫 번째 주제는 지방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이었었죠. 각 지방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는데요. 그 짧은 기간에도 이제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시의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확정됐고 또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이제 삼각체제 확정 또 그 우려 속에서 준비됐던 UCLG 대전 총회도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우택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이 정도면 괜찮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대전의 100일. 네, 100일이라는 그 숫자가 사실은 이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숫자인데요. 저는 이제 대전시의 지난 100일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관심사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장이 출범을 하면 대전하면 이제 과학도시니까 어떻게든지 과학에 맞춰서 뭘 해보려고 했었고 또 이제 뭐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이장우 시장이 출범하면서 이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인류 경제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대전이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에 뭐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방사청 같은 경우 100일 만에 100일도 안 됐는데 그것을 확정을 짓는 이제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뭡니까 이거 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네, 우주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삼각축이 빠져 있었는데 대전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관점의 변화가 상당히 큰 변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대전시장의 역할을 보면 대부분 이제 구청장 하시다가 뭐 시장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큰 뭐라 그럴까요? 힘이 없었어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러나 이번에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대통령하고도 직접 네, 통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미뤄졌던 것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전에도 그 힘 있는 자치단체장이 오니까 뭔가 되는구나. 그래서 공직자들도 변화하고 시민들도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너무 이제 개발 유지, 그다음에 큰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컨택 포인트에 있던 예를 들어서 온통 대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주민 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피부적으로 그러니까 큰 그림은 그린 건 좋긴 한데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오히려 전임 시장이 좀 나은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100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성과와 과제를 아주 균형 있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희성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100일 넘어서면서 방사청 이전이라든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확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큰 성과로 좀 내세우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사청 이전은 이제 지금 이장우 시장 공약이기보다는 대통령 공약으로서 좀 추진이 된 면이 있고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이제 삼각축으로 대전이 빠지는 것을 조성래 의원이 과기통신부 의원으로서 좀 활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보다 저는 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장우 시장이 내세웠던 공약이 어떻게 준비되고 실천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도시철도 3, 4, 5호선 동시 착공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좀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정 그 조원희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말을 좀 바꾸더라고요. 착공이 아니라 착수하겠다. 네. 한 발 물러선 부분들 그리고 또 가장 큰 공약이었던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도 딱히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특히 이제 그 균형감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발 중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추진력 있게 나아가시는데 복지라든가 특히 시민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은 다소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똑같은 성과를 놓고도 이렇게 이제 최우택 교수님과 이희성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김정동 사무처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시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그 10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길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어떤 비전을 세웠느냐, 그럼 이 비전을 어떤 사람, 말 그대로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가는 시장의 리더십은 어떠냐, 이런 걸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해보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비전으로서는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인류 경제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내세웠고 개발 중심에 좀 그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하는 인사에서는 어땠느냐라고 보면 초반에 좀 그 뭐 공무원 대기발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 공공기관 수장들을 내정하는 데 있어서 측근들을 내정하는 네, 그 그런 전문성에 비판이 좀 대한 있었죠. 논란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진해가는 리더십은 어땠느냐라고 봤을 때는 방사청이나 우주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가는 말 그대로 추진력 있는 강한 그 시장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면 다른 의미로 보면 이거는 시민들과 과연 얼만큼 이런 비전들을 공유해 나갔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과 관련해서 온통대전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전임 시장의 정책들을 지우개의 모습이 아니냐, 과도하게. 비전을 세우는 건 좋은데요. 그 비전이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이런 비전을 세웠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단지 전임 시장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우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온통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런 정책을 없앨 때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들을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진력 있는 모습과 일방통행식의 모습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시민들과 같이 합의를 해나갈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대전시 시정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최우택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희성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방사청 대전 이전 확정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확정을 이제 최대 성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하나는 대통령의 이제 그 대선 공약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인 이제 그 조승래 의원의 또 활약을 무시할 수가 없는 측면 같은데 이걸 온전히 이장우 시장의 공로로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의 공약은 전국에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과로 이루어진 곳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분명히 그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출발점은 조성래 의원이 출발을 한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거에 힘을 실어준 것은 또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시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뭐 이장우 시장의 공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장우 시장의 공만 있느냐.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원팀이었어요. 원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중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뺏기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원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빛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다음으로 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산업단지 500만 평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방사청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하나의 그 중앙 기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방위 산업 일종의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산업단지가 없는데 사실은 해법이 있어요. 전임 시장이 지금 했던 안산 첨단 국방 산업단지 유성에 있습니다. 이거 어렵게 그린벨트 해제된 공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소극적인 것도 좀 정치적으로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현 100일의 성과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성과를 내긴 냈는데 아무튼 이제 더 좀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의 그 성과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 그 부분을 이제 최대 그 성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김정동 처장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세종시는 뭐 그 생긴 이후로 두 가지가 계속 그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정책. 그것이 이번에 그 대통령 제2집무실로 좀 확정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자족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제 목표고 이후에 이제 과제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KTNG와의 그 투자협약 체결은 충분한 성과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전이나 그 충남과 다르게 의회와 집행부의 그 당이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세종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료 출신으로 정치인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전임 시장 지우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적은 부분이 있다. 좀 안정적인 시정을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실제 그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도 좀 줄어든 거 아니냐.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과로서 이제 자족 기능을 만들기 위한 협약들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 세종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다는 거죠. 학습 효과가 많다는 겁니다. 네. 협약이 끝없이 많았는데 실제 제대로 된 게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돌아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모두 성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이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그리고 잘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좀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성 교수님도 한번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 아주 큰 성과인데 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그 도시 기능 특히나 미래 그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번 민선 사기가 중요한데 네. 그동안 이제 그 KTX역 관련 문제라든가 특히나 이제 세종 제2직무실 관련된 부분들 또 공공기관 일부 또 이전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은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을 유치하거나 또는 기능을 이전을 통해서 그동안 세종시가 좀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KTX 세종역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지역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소상인공단도 세종으로 가려다가 지금 사실은 유성으로 중구에서 유성에 있는 지역으로 좀 가는 걸로 교통정리가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세종시의 비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민간 기업한테 그만한 어떤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KTNG와의 협약도 잘 됐습니다만은 지금 세종시 내에 이러한 어떤 기업에게 토지를 제공할 만한
토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가 너무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그렇죠.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자족 기능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역 경제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지금 세종은 거의 90%가 가깝게 지금 아파트라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공실률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난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전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유성구 이전이 확정된 건 아니죠. 이제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지금. 예, 말씀대로 세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대전 안에서 이전하는 좀 안으로 이렇게 좀 변경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혼동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최호택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세종시? 예, 두 분이 이제 뭐 대부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정학자니까 그쪽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위원회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좀 통합하는 그런 그렇죠. 작업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 법률안이 지금 이제 통과 직전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기관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그동안에는 저도 이제 활동을 같이 해봤습니다만은 서울 그 광화문 청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세종 청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 발전의 센터는 세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종의 원래 설립 취지가 사실은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성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임 그 이춘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자치라든지 참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를 해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민들이 동장을 추천하는 제도 있잖아요. 동장 시민 추천제. 그렇죠. 이것은 이제 참 전국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뭐랄까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민호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 뭐랄까 이 참여자치에 대한 하나의 좀 후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뭐 색스폰도 잘 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다는데 큰 뭐랄까요? 큰 뭐 공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세종시의 이제 그 민선 4기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 그 출범 성과와 이제 과제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충남 쪽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 것 같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호가 힘센 충남이에요. 그리고 김태흠 지사의 이미지 자체가 또 강하기 때문에 뭔가 추진력이 있고 여기는 좀 세게 좀 밀어붙이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제 김동연 지사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고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도 좀 본궤도에 오르는 것 같은데 먼저 이희성 교수님이 좀 한번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대로 이제 힘센 충남 도지사는 이제 행정가이지만 사실은 이제 김태흠 지사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의 좀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일의 방식이 좀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속도감 있게 어떤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대통령과 좀 단판을 져서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하고 계시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도 좀 강하게 거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용역 결과가 올 말에 나올 텐데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6.4 이전 대통령 공약에 대한 좀 부분을 좀 강하게 지역의 여론들을 모아가면서 좀 추진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부 부정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그렇죠. 물론 6.4 동문회 측에서도 아마 이 부분도 또 자기가 정치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같은 경우 좀 대표적 공약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고 특히 이 전 민선 7기에서 예타까지 통과됐던
서산 민항에 대한 부분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앞으로 좀 도정을 펼쳐 나간다면 아마 좀 더 좀 성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단체장들이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역점 사업을 이제 힘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도정의 연속성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정동 처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장점과 그리고 아쉬움이 그대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속도감 있게 가는 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충남의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이잖아요. 경기도와 붙은 북부권에 대한 뭐 말씀하신 이제 베이베일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는데 남부 쪽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한 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뭐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내생적으로 어떻게 그 지역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가 충남도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최호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균형 발전 문제도 좀 나오고 남부권에는 사실 남부 출장소 이제 설립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그 균형 발전 의지는 어느 정도 표현한 것 같기는 한데 좀 부족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충남 도정 100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남도 대전만큼이나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것 같고 일단은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직 출마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고요. 그렇죠. 당 지도부의 강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런 두 분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국회 가서 설득하는 문제,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뭐라 그럴까요? 좀 힘 있는 도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어서 아마 충남 도민들은 지난 100일 동안이 상당히 좀 행복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뭐 베이밸리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 벤처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동안에 충남에서 이루지 못했던 큰 성과일 텐데,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도지사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되지만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본인이 충청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도민들과 지사가 정말 좀 똘똘 뭉쳐서 충청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이제 지방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서 그 성과, 과제 아주 다각도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지방의회의 품격은 어디에 이런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전 쪽이 요즘 이제 기초의회 또 대전시의회도 그렇고 이제 의정부 인상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인상 문제를 좀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최근 이제 대전 동구의회 같은 경우 이제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도 의정 활동비를 좀 그러니까 월정 수당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조금 이제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너무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회에서도 물가 상승률, 이제 인건비 상승 그런 걸 다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민들하고 좀 간극이 큰 것 같은데 김정동 처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의정비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구조인 거예요, 이게? 예, 그 의정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월정 수당하고 의정 활동비입니다. 네. 월정 수당은 쉽게 얘기해서 급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비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 보상의 개념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급여랑 똑같은 개념으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의정 활동비도 최대치, 그러니까 기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광역 같은 경우 120만 원까지 최대치로 급여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중에 월정 수당을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정비 네. 올리려고 하는 거 월정 수당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의정비 그 의정 활동비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별도로 결정을 하는 구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를 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월정 수당을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을 하는데 의정부 심의위원회는 구성 자체는 집행부에서 합니다. 근데 의회에서 추천하고 언론, 법조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그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구조고요.
공무원 임금의 인상률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승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이상이 넘어갈 때는 시민들의 그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논의되는 의정비 인상 문제 좀 어떻게 보세요? 인상률도 일단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뭐 훨씬 높은 상태고요. 또 그래서 이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열리지만 사실 참석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뭐 찬성률 50% 이상 된다고 해서 이제 또 확정하기도 하고 어제 유성 구의회도 이번 주에 이제 확정을 했었죠. 그래서 월정 수당을 27% 이제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지방 의원도 훌륭한 전문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전문가, 다양한 계층들에서 들어와서 충분한 물질적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그러려면 몇 가지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최근 이제 최초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봉사직, 무보수 그 명예직이다 보니까 급여가 없었는데 유급제가 되면서 이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유급제가 아니던 시절에는 자기 별도로 생활을 돼야 되니까 벌이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영리 활동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유급제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곳에서 영리 활동을 적어도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급여를 올릴 수 있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다른 곳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22명의 의원 중에 11명이 보수를 받는 직업을 겸직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벌이가 있는 상황이면 이해충돌의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해소하고 나서 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를 좀 더 충분히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어려우니 급여를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호택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대전시 자치구 의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월정 수당을 100만 원, 예, 그러니까 최대. 45%를 지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유성구 같은 의회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크죠. 27%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된 것 거기는. 같고요. 예. 그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월정 수당이 206만 원인데 53만 원, 그러니까 25%를 올리겠다는 거고요. 대덕구도 마찬가지로 216만 원인데 80만 원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37%를 한 번에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고,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만 원을 올리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은 정말 어려운 삶이거든요. 또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집 사신 분들은 그거 갚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네. 상황인데, 우리 자치구 의회에서는 지금 이제 이거 월정비 올리는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먹고 살 만한 분들이에요. 대개 변호사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 기준으로 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하게 올려야 된다. 많이 줘야지 도둑질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청회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회에서 제출한 안 있지 않습니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그대로 뭐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약간 정도 이렇게 감액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이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더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인구라든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지방공무원 급여 인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정 활동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정 활동이잖아요. 네. 근데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냥 그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그 4개를 놓고서 그냥 뭐랄까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시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필요성은 일단 인상의 필요성은 좀 공감을 하시나요? 예, 8년 전에 그 의정비가 지금까지 그대로거든요. 평균 네. 한 270만 원 정도니까 뭐 지금 제 주변에도 의정 활동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분들 계세요. 회기기간뿐 아니라 회기기간 외에도 지역 주민들 만나고 민원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시기가 너무 안 좋죠. 안 좋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지 않아요. 의원분들께서. 네. 사실은 뭐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의원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게 겸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직에 더 치중하는 의원분들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인상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여론이나 특히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동구의회에서 먼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됐는데 공청회 뭐 한 20명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맞습니다. 예. 가장 좀 이렇게 좀 그거에 대한 공론화 작업도 좀 더디고 있고, 오히려 이제 지금 유성구가 먼저 이렇게 공청회도 한 200여 명 오시고 또 확정이 되니까 또 눈치 보면서 또 이렇게 같이 그냥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당당하게 의정비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많이 올려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좀 시민들 설득하고 또 좀 발로 좀 뛰시면서 현실화하는 부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겸직에 대한 부분도 뭐 그렇다면 앞으로는 겸직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해서 겸직 없이 의정 활동에만 치중하겠다라고 좀 제도도 좀 스스로 좀 바꾸겠다는 노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 공청회라는 시스템, 또 서구 같은 경우는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결정하겠다 이러는데,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진정성 있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방의회 의정비 문제가 사실 금액을 몇 % 올리냐, 이런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만 좀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정동 사무처장님께도 이제 김정동 사무처장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 전문직이잖아요, 그죠? 지방의원들도 전문직이고 이분들이 이제 예산 심사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지방 주민들의 이제 삶의 질도 확실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월정수당 이런 인상 부분이 같이 좀 맞물려서 돼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아무튼 시기는 좋지 않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종시의회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전 쪽이 이렇게 이제 의정비 때문에 시끄럽다면, 세종시는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상병원 세종시 의장이 이제 성추행 의혹, 그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 처음에만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접했을 때 좀 해프닝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또 추가 폭로도 나오고 좀 상당히 좀 시끌시끌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최호태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이제 성추행 기준을 제가 보니까요. 피해자가 성추행에 당했다고 느끼면 성추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료 의원들이 같은 동성간이긴 하지만 성추행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네, 신체 접촉이 중요한 부분을 뭐 만졌다고 뭐 이런 진술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는 성추행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민사회든지 학부모 단체에서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치인들은 내 부고 소식만 아니면 뭐 언론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무 실망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 저 의장께서 과감하게 좀 사과하고, 그리고 의장직도 스스로, 그러니까 그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무슨 뭐 불신임안을 제출해 가지고 물러나는 것보다는 사과하고 의장직 사퇴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세종시 의회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도역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장의 결단이 빨리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상병원 의장은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불합리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좀 대응도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빨리 좀 그런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이제 좀 원만하게 풀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이렇게 증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당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게 성추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저는 좀 사과하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이 문제 처음 불거졌을 때 사실은 초기 대응이 조금 문제였다.
그런 문제들 특히나 이제 같은 당 의원이고 또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 간에 좀 진정성 어린 사과와 또 상의장의 좀 거치 표명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병은 의장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네. 또 일종의 자리 욕심에 대한 또 음모론까지 제기되면서 좀 확대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회 차원으로 넘어왔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불신임안이라든가 특히 윤리를 통해서 좀 자정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민주적인 그 의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경찰 수사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인지수사이긴 하지만 또 당사자가 또 추가 고발도 예고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의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강한 정쟁의 도구화로 이렇게 삼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의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형사 수사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당 대 당의 문제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참 뭐라고 해요?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의회의 위상이 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낮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구의회 대전 지역 구의회 이제 의정비 인상, 경제는 외면하고 자기들이 이제 밥그릇만 챙긴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종시의회에서는 이제 성추행 의혹, 그 동성 또 의원들 간에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대전시의회도 최근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의정비 인상 말고도 이제 제주도 연천회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뭐라고? 처음에 이제 추진을 했다가 이제 현대아울렛 대전점 참사 때문에 취소를 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하다가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취소하고서 결국 이제 다음 달 1일 대전에서 이제 하루짜리 연수로 하기로 했는데 그 김정동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의회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제 뭐 제 역할하고 위상을 정립하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의회가 그 위상이 높았던 적이 정말 없었던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또 그게 참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뭐 어떻게 행정학자이신 우리 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의회는 정말 중요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의회 역할은 중요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감시라는 게 잘 필요될 수 있다. 근데 그동안 이게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면 전 오히려 정치의 영역이 실종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 다 정당 공천체를 통해서 정당 수석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차적으로 정당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공천한 의원들과 같이 각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집행부 견제 감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 대 당으로 아까 얘기한 이제 성추행 의혹 문제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문제들도 그렇고 당 대 당으로 협의를 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원내대표들끼리의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다 의원들이 개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걸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도 의회 사무처 내에서도 같이 할 일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의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유급제도 도입을 했던 거고 정책 보좌 기능도 강화해서 올해부터 또 정책 보좌 그 인원들도 늘렸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의원들의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찬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단순 무조건 제주도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거기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당 정치 영역의 실종 그리고 당대당 간의 정치의 실종 그리고 의회 내의 그 논의의 실종이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 각각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 의회 역할을 올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해성 교수님 추가로 말씀해 주실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공천만 받으면 의회 입성을 하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람이 불면 한 당이 독식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의정 활동에 대한 좀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 또 특히나 대부분 초선으로 너무 많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 내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언론에서 조금 더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 또는 이러한 어떤 제언들을 좀 통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제 세 번째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 속 맹탕 국감인데 그 지난 20일 이제 대전시와 세종시의 국정감사가 대전시청에서 열렸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맹탕이었어요. 사실 이제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했었고
오후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는 했지만 사실 30분 정도 하고 이제 후루룩 지나갔거든요. 이 국감이라는 게 이제 뭐 질타해서 그렇게 비판받을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지역에 좀 민원도 좀 알리고 현안 사업도 알리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었는데 아예 끝났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말 이제 국감을 보면서 아마 그 국감을 받는 당사자들은 좋았을 것 좋았을 같아요.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저 지역을 걱정하는 우리 지역민들은 지역의 이슈가 전국 이슈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요 현안을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제 알리는데 그런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국감 이후에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중앙 정치의 뭐라 그럴까요? 여야의 정쟁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에는 뭐라 그럴까? 지방까지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하고 지방 정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지방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연히 다른 것이고 다른 영역인데, 중앙 정치인들이 와서 중앙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싸움을 해버리니까 네. 우리 지역 또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역 이슈가 사실상 이제 이번 국감에서는 이제 실종이 됐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성 교수님도 많이 좀 아쉬우셨겠어요, 보시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그날 당일날이 이제 그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굉장히 보이콧을- 늦은 시간에 네. 이렇게 좀 마지막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좀 더 그랬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도 이제 진행됐던 국감이 보면은 이번 국감은 이제 민선 8기 국감이 아니고 이제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오히려 민선 7기 국감의 그런 성격이 짙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제 전임 민선 7기에 대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이거에 대해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좀 방어하는 그런 형식. 원래 국감이라는 자리는 야당의 자리거든요. 네. 예, 여당이 좀 수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번 국감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드러나기보다는 서로 전임 정권, 현 정권에 대한 공격과 좀 빌미, 어떤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는 좀 정쟁의 도구화로 국감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감을 왜 해야 되나? 네. 예,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졌던 그런 국감입니다. 저도 이제 국정감사 일부 이제 보긴 봤지만 사실 거의 다뤄진 게 없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온통 대전 이제 폐지 문제가 좀 나왔었고, 세종 같은 경우 이제 KTX 세종역 설치 문제가 일부 좀 다뤄지긴 했었는데, 시민단체에 계시니까 이제 김정동 처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자세로 오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연계되는 있지만 실제 이제 분권의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내가 저기를 문제 있는 걸 감사해야 하겠다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 분권이라 지금 이제 그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해결해야 될지 이걸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의 자리, 말 그대로 진영 논리만 난무하는 장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정책, 그 지난 정책 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정부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지역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시간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아마 최민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다행인 것이, KTX 세종역 설치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행안위 그 감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격한 공감을 좀 했거든요.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했었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에는 이 KTX 세종역 설치 문제가 어떤 다른 이슈보다도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충북과의 갈등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라든지 또 광역철도라든지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네. 이 KTX 세종역 문제가 이런 충청권 공조를 흐트러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좀 추진에 대한 좀 동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충북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도지사시고 충남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도지사. 물론 이제 공주역은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최민호 현 시장도 국민의힘 시장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세 분이 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또는 협약 정도를 하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국감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이제 여야가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아까 최우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감이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팀이면 뭐 잘 뭉쳐서 좋겠지만 세종 같은 경우 이제 단체장과 의회가 또 많이 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제 또 여야 협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걱정도 좀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기회에 좀 더 이제 좀 단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죠? 우리 지금 이제 국회를 보면 또 이제 지방 정치를 보면 이제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과연 저분들을 믿고 우리가 정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중앙 정치를 보게 되면 이게 저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화나게 하려고 저 의정 활동을 하는 네.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사실은 이제 이 정치가 두 갈래로 나눠져서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지금 앞에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오로와 나싱이에요. 하나 잡으면은 모든 걸 다 가져가고요. 이름은 네. 다 잃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상민 의원이 최근에 중요한 그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정당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꼭 정당의 중앙 사무실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 전국 5개 시도에 사무실을 둬야 된다. 5,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는 그런 정당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좀 빨리 통과가 되어서 정말 지역당도 생겨날 수 있고 다당제 구조로 가면 지금 같은 혼란이 조금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성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회 지금 여야 극한 대립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네. 한 30초 정도만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동안 또 겪어왔던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참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당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법제화라든가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총선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총선이 다가오면 더 극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파고 들어서 어떻게든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시리즈별로 한 6개가 쭉 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네. 6월까지. 이런 상황으로 가면 여야는 협치할 수 없습니다. 더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모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생생토론은 이제 월간 이슈 진단으로 함께했는데요. 11월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 찾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한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